4월 12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연은은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의 중앙값이 6.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 가격에 근접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채권 시장 투자자들이 회사채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가에선 지금은 리세션이 아닌 워세션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미국의 은행 예금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중국이 게임 판호 발급을 재개하며 45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소니와 레고가 에픽게임즈에 2.5조 원을 투자하며 메타버스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이 한 달 만에 장중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CPI 발표를 앞두고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했습니다. CPI가 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내년까지 강력한 금리 인상과 긴축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증시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진단부터 앞으로의 대응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준비해드릴게요.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서 워세션에 들어갈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3대 지수 모두 낙폭을 더 키워갔는데요. 다우지수가 1% 넘게 떨어지면서 34,308선에서 움직였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오름세를 보이며 특히나 기술주, 성장주들의 타격이 컸습니다. 나스닥 지수 2%대 낙폭 보이며 13,411선, S&P 500 지수도 1.69% 떨어지면서 4,412선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의 3월 CPI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경계심이 일고 있습니다.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10년물의 경우 7.1베이시스 포인트 오르면서 2.79%대에서 거래가 됐고요. 오늘 30년물도 7.5베이시스 포인트, 5년물도 4.1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가운데 오늘 2년물은 소폭 하락세 보이면서 2.51%대 기록을 했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CPI 결과를 앞두고 3대 지수 모두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자 기술주 중심으로 부진을 보였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높은 인플레 장기화 우려 언급, 거기다가 뉴욕 연은이 발표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의 급등, 백악관 또한 물가지표 관련해서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라고 언급을 하자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는데요. 여기에 상해 봉쇄에 따른 공급망 불안 영향도 부담을 줬습니다. 장 마감 직전에 낙폭을 확대한 요인은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시에서 유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러시아 제재 강화 우려로 낙폭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우가 1.19%, 나스닥이 2.18%, S&P 500도 1.69% 하락 마감을 했고요. 네, 오늘 미 증시 흐름을 좌우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주시죠. 일단 중국 물가지표가 예상을 상회하자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세로 전환을 하면서 10년물 기준 2.78%를 상회했었습니다. 시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화요일 발표되는 독일과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뉴욕 연은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앙값이 6.6%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하자 미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연은의 3월 소비자 기대 조사 결과에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월에 6.0%에서 이번에 6.6%로 급등을 해서 지표 조사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편 1년 내 가계 재정이 개선될 것이라는 수치는 23%를 기록을 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대체로 단기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실질 소득 둔화, 부채 연체율 증가, 소비 여력이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백악관에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앞두고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라고 발표한 점도 국채금리 상승 요인이었고요.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8.4%로 8.4%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를 상회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증시는 금리 인상, 글로벌 성장에 대한 우려, 실적 시즌에서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 여파로 개별 업종 종목 차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격화되는 실적 시즌과 14일 미국의 옵션 만기일까지 개별 종목 변화폭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장 마감을 앞두고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대와 민간인에 대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했다는 우크라이나 의원이 주장을 하자 낙폭이 확대되었고요.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2주 전 폴란드 미군 기지에 방문해서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할 시 맞대응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관련 이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장에서 눈에 띈 종목들 전가은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현재 시간 4월 11일 특징주 마감 시황입니다. 이번 월요일 기술주들은 부진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2019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자 이날 아마존과 애플 그리고 메타가 2%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4% 가까운 낙폭 보여주면서 $285 선에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테슬라의 태양열 전기 기술을 활용한 비트코인 시범 채굴장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편 테슬라 오늘 장에서 주가 흐름은 좋지 않은데요. 4.83% 내려서 $975 선에 마감했습니다. 넷플릭스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계 경쟁사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가 합병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그리고 MGM을 인수한 아마존처럼 OTT 시장에 새로운 경쟁사가 늘어나는 가운데 오늘 장에서 넷플릭스 또한 2% 내려서 $348 선에 거래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주주들에게 발행 주식수를 2배로 늘리는 안을 투표에 붙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목표인데요. 한편 베얼드는 수요 둔화 때문에 회사의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의 낙폭도 큽니다. 5% 넘게 빠지면서 $219 선에 거래됐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니오입니다. 네, 니오는 지난 토요일 코로나로 인한 공급난으로 향후 몇 주간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일요일에는 SUV 차량 3종의 가격을 인상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월요일 장에서 주가는 1.5% 빠져서 $19.70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이사회 참여 소동이 사흘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파라그 아그라왈 트위터 CEO는 1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기존 공지를 번복하여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격적인 인수합병 등 다른 옵션이 생길 수 있다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이날장에서는 1.69% 상승해주면서 $47 선에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쇼피파이는 10대1 주식 분할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CEO 토비 루케의 투표 권한을 현행 34%에서 40%로 늘리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이날 장에서 쇼피파이는 2.35% 올라주면서 $617 선에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워너미디어가 AT&T로부터 분리된 후 디스커버리와 합쳐져 티커명 WBD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가 장악한 동영상 콘텐츠 사업에 새롭게 나타나 경쟁력을 찾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날 장에서 AT&T는 7% 띄워주면서 $19.63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제트블루 항공사는 직원들을 늘려서 올 봄과 여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날 장에선 1% 정도 상승해주면서 12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로스의 재정 고문 데이비드 덴턴은 화이자의 CF로 옮겨가겠습니다. 이 때문에 5월 30일부로 이 자리에는 시니어 부통령 브랜든 싱크가 올라오겠습니다. 이날 장에서 로스는 1% 내려서 20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2% 빠지면서 5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날 위험자산 회피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이 3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함께 내렸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매출의 대부분은 거래 수수료에서 오기 때문에 주가가 비트코인 가격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이날 장에서는 4% 내려주면서 15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과 코노코필립스도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기업 중에서 에너지 섹터가 이날에 크게 빠졌습니다. 중국의 봉쇄가 전 세계 에너지 수요를 누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이날 장에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6% 넘게 빠졌고 코노코필립스 또한 5%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시황을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이어서 강수민 캐스터의 원자재 시황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부터 확인해보시죠. 중국 상하이는 2주째 코로나 봉쇄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원유 수요 감소에 따른 우려로 국제유가가 오늘장 하락하고 있는데요. WTI와 브렌트유 모두 100달러 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WTI는 3.7%가 내린 94달러 선에서 또 브렌트유는 4% 가까이 떨어지면서 9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살펴보겠습니다. 대두선물부터 확인해 보시죠. 대두선물은 지난 금요일장의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세계 농업수급 전망보고서가 발표된 이후로 오늘장 1.8%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국 농무부가 발표한 또 주간 수출 판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4월 7일까지 미국산 대두는 76만 6천 미터톤 넘게 수출됐습니다. 전주보다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로도 주간 수출량은 증가했고요. 원면 가격은 2%대 상승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코아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코아 가격은 코트디부아르에서의 공급 증가를 주시한 가운데 오늘장 좀 떨어지면서 마감했는데요. 0.4%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이번 달인 4월 10일까지 이 코코아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6.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커피 가격은 브라질의 건조한 기후 상태를 주시한 가운데 2.4% 상승했습니다. 브라질 아라비카 커피의 30%가 생산되는 미나스 제라이스 지역의 지난주 강우량이 평균치의 77%만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설탕 가격은 역시나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동반 하락했습니다. 0.5%가 떨어졌고요.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에탄올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이 브라질의 사탕수수 공장에서는 에탄올 생산보다는 사탕수수 압착을 늘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옥수수와 밀 가격도 살펴볼 텐데요. 두 개 종목이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옥수수는 0.2%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수출은 2,300만 미터톤으로 미국 농무부의 지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밀 가격은 밤 사이에 2.8% 좀 크게 올랐는데요. 미국 농무부는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우크라이나가 2천만 미터톤의 밀을 생산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번 세계 농업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는 1,900만 미터톤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장 원목 가격이 다시 좀 크게 빠졌죠. 7%나 하락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Do-it-yourself의 약자인 DIY 주택개조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원목 소비의 40%가 이 DIY 시장에서 오게 됩니다. 돈육 선물은 0.4%로 상승 마감했고요. 이어서 금속 원자재 상황도 살펴봐야겠죠. 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주시한 가운데 금 가격은 0.5%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1,956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은 가격은 1%대 올라주면서 25달러 선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이어서 팔라듐 가격 살펴볼 텐데요. 최근 2주간의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이미 8.8%가 올랐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는 소폭 상승했지만 톤당 2,422달러를 나타냈고요. 3월 24일에 찍었던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런던이 러시아산 팔라듐 거래를 중지하자 이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런던 플래티늄 팔라듐 시장협회인 LPPM은 러시아 정부가 소유한 두 개의 정제 회사의 팔라듐과 백금 거래를 금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백금은 오늘장 1.8%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 니켈 살펴보겠습니다. 3%대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톤당 32,695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극심했던 이 니켈 시장의 변동성 이후로 투자자들은 아연 시장의 변동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래 가능한 아연의 재고량은 최근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또 유럽의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이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아연 가격은 1.5%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리가 2% 가까이 빠졌고요. 끝으로 알루미늄 가격도 오늘 좀 크게 빠졌습니다. 4%대 떨어지면서 톤당 3,229달러 선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ETF 시황은 이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천연가스와 금리 관련 ETF는 강세 보였는데요. 반면 비트코인 선물과 브렌트유 관련 ETF는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천연가스 ETF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천연가스 현물 가격은 약 6% 올랐는데요. 장 초반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키워나갔습니다. 날씨 전망은 천연가스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주말 사이에 날씨 전망이 좀 더 선선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특히 동남부 부근 날씨가 추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천연가스 현물 외에도 선물도 상승 곡선 그렸습니다. 따라서 관련 ETF도 올랐는데요. 티커명 UNG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내추럴 가스 펀드 LP 살펴보겠습니다. US 코모디티 펀드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미국 천연가스 선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5.34% 올랐습니다. 다음은 금리 ETF입니다. 오늘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바로 금리인데요.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12베이시스 포인트 올라서 2.78%에서 움직였습니다. 이는 3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전반적으로 장기물의 상승폭이 눈에 띄었습니다. 20년물 국채금리는 9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는데요. 따라서 장기물과 관련이 높은 금리 ETF 올랐습니다. 티커명 PFIX인 심플리파이 인터레스트 레이트 헤지 ETF 살펴보겠습니다. 심플리파이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국채 수익률과 국채 가격은 반비례하는 만큼 20년물 국채금리에 매도 의견을 보이도록 설계됐습니다. 오늘장 4.07% 올랐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선물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약 8% 정도 빠져서 4만 달러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역시 8.74% 정도 밀리면서 두 코인 모두 3주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CNBC는 10년물 국채금리가 밤새 3년 내 최고치인 2.78%를 찍은 후에 비트코인이 급락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비트코인과 주식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진 점을 강조하며 주식시장과 비슷하게 내일 발표될 CPI 발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밀리자 비트코인 선물 ETF를 따라가는 ETF도 역시 밀렸는데요. 티커명 BTF인 발키리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키리에서 운용하고 있고 두 번째로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인데요. 6.52%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브렌트유 ETF입니다. 앞서 원자재 시황에서도 전해드렸듯 오늘장 유가는 코로나19로 중국의 봉쇄령이 길어지자 원유 수요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며 밀렸는데요. 여기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 비축유 방출 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약 4% 빠져서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에 근접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브렌트유 가격이 하락하자 브렌트유를 추종하는 ETF도 밀렸습니다. 티커명 BNO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브렌트 오일 펀드 LP 체크해 보겠습니다. US 코모디티 펀드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3.39%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체크해보시죠. 먼저 블룸버그 헤드라인입니다. 네, 개별 기업 이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쇼피파이가 10대 1의 주식 분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 또 소니와 레고는 에픽게임즈에 2.5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면서 메타버스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이 20억 달러 규모의 드론 배송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사실 2018년까지는 이제 다 마치겠다고 했지만 벌써 4년째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아와서 쇼피파이 이번에 알파벳과 테슬라에 이어서 또 다른 주식 분할 얘기가 나왔는데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캐나다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인 쇼피파이가 10대 1의 주식 분할을 추진합니다. 쇼피파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최고 수혜주 중 하나로 꼽히면서 지난해 11월 주가가 무려 1,7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고점 대비 65%나 추락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식 분할을 통해서 좀처럼 맥을 못 추는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쇼피파이는 CEO인 토비 리케의 지배력을 보장할 창업자 지분을 주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쇼피파이의 주식 분할은 어딘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은데요. 이미 아마존과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 등 주식 분할을 추진한 많은 기술 기업들의 뒤를 잇는 구상입니다. 오는 6월 7일의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찬성을 이끌어낸다면 본격적으로 주식 분할을 도모하게 됩니다. 성사된다면 쇼피파이가 상장한 이후 첫 주식 분할이 될 예정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온통 하나에 쏠려 있습니다. 바로 쇼피파이가 주식 분할로 인해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자상거래 업계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쇼피파이의 몸값도 크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점차 식으면서 지난 8일 종가는 심지어 603달러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흔히 시장에서 주식 분할은 주가의 호재로 작용해 왔습니다. 한 주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줄어들면서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서 주식 분할을 발표한 기술 기업들의 주가는 대체로 날개에 돋친 듯 날아올랐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경우 계획만 공개했는데도 무려 8%가량의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쇼피파이가 주식 분할과 함께 추진하는 창업자 지분의 도입은 주주들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쇼피파이는 자사의 CEO인 리케에게 창업자 지분을 부여하고 의결권을 40%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리케는 일반 주식보다 의결권이 10배 많은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데 34%가량의 의결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리케가 창업자 지분을 받으려면 역시 주주총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요. 이 주주들이 리케의 지배력을 보장하는 쪽에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쇼피파이의 주가가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만큼 이번 주식 분할 결정을 통해서 과연 반등에 성공할지 투자자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3월 CPI에 지금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중앙값이 6.6%로 집계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석유 수입 금지는 추후에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돌아와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지금 2.78%를 기록하면서 이제 3%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784%를 찍으면서 지난 2019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2.7%대 초반에서 움직였는데 후반 들어서 상승세가 가팔라졌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긴축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시되면서 국채 금리가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특히 곧 공개될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8%를 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지난 2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7.9% 상승했고 근원 CPI도 전년 대비 6.4%의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3월 CPI도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날뛰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고 대차 대조표 축소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그림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10년 만에 미국의 10년물보다 낮아졌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는 1%포인트 이상이었는데요. 현재 중국의 10년물은 2.753%를, 미국의 10년물은 2.764%를 넘어가면서 두 수치는 역전됐습니다.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CNBC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계 경제가 리세션이 아닌 워세션에 돌입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 또 중국이 8개월 만에 게임 신규 서비스를 허가하면서 45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게임 기업들에게도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 이사회 합류를 거절했습니다. 얼마 전에 최대 주주가 되면서 이사회에 합류한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합류 자체는 거절한 그런 상황이고요. 돌아와서 워세션, 어떻게 보면 war, 전쟁, 그리고 리세션이라는 침체,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케이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인 리세션이 아닌 전쟁과 경기 침체를 합친 워세션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보통의 경기 침체에서는 생산과 수요가 감소하고 인플레이션도 함께 하락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워세션의 경우 비용과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동시에 생산은 감소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한 행위에 대한 증거들이 나오면서 평화 협상으로의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장기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정권 교체뿐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서방의 제재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혹은 더 늘어난다면 유럽의 전면적인 에너지 차단을 불러올 수 있어 경기 침체가 도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과 경제 성장을 이어가는 것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경기 둔화가 예고되겠지만 그 속도는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불안감을 불식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는 리세션, 경기 침체를 넘어서 워세션 국면까지 진입했다라는 월가의 평가 살펴봤고요. 다음은 마켓워치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국제유가가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전쟁 이전 수준으로 근접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의 락다운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 하락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 4만 달러가 붕괴됐습니다. 미국의 연준 긴축 우려가 좀 많이 심각한 가운데 비트코인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IMF가 조금 특이한 보도를 냈는데 부패한 국가에서 가상화폐 사용량이 더 많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돌아와서 국제유가 상황 오늘 당연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5% 가까이 빠지면서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제유가가 5% 넘게 급락하면서 전쟁 이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최대 도시인 상하이에 봉쇄령을 내리면서 원유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상하이는 도시 전면 봉쇄 조치를 일부 해제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지역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은 원유 시장을 가장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대규모의 봉쇄를 가져온다면 원유 시장에는 전혀 예상치 못할 정도의 파장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된다면 이달에만 상하이 경제가 6%가량 위축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는 이달 중국 전체의 국내 총생산 GDP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큰 타격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발표된 주간 베이커 휴스 원유 시추 기수가 546으로 늘어나면서 미국 내에서 원유 생산량이 증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비축유 방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유가는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EA는 유가의 안정을 위해서 1억 2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하고 미국도 독자적으로 1억 2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시장에 풀 예정이라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일어난 후 국제유가는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130달러까지 근접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150달러와 180달러 설까지 제기했었는데요.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110달러 언저리를 지키다가 지금은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WTI는 94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9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130달러를 돌파했던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 안정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